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과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공책에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즉 책상에서 만약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다 같이 읽을 때 스마트폰이나 집중에 방해되는 그런 물건들은 따로 보관을 하든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서관이랑 학교에 가는 것을 일단 좋아하는지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시킨 범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집 어느 정도 풀기, 책 한 권 이상 읽기, 이런 목표를 아이와 함께 세우셨을 텐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지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책상 정리 정돈을 깨끗이 항상 깔끔하게 해두는지가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생각이 많으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표현력이 또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문제를 풀면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풀고 다 했다가 아니라 맞았나? 혹은 창의력 문제,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맞았나 틀렸나 정말 궁금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 깨끗이 필기가 되어 있냐? 이것도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글씨가 사람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아이들이 글씨 쓰는 그 글씨체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정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부모님과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해서 사용을 하느냐, 혹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시간을 정해놓거나 혹은 스마트폰 제어, 아니면 집에서 방에서 무분별한 특히 새벽에 몰래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걸 적절히 제한하고 있느냐가 아홉 번째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을 아이가 먼저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 요게 열 번째입니다.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되어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굳이 체크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는 해당 많이 안 되는데, 혹은 우리 아이는 되게 많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개가 채 안 되시면 아이가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런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큰 사람이 되어야 너가 가정에서 역할에 충실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 귀로 들어가면 다른 귀로 흘려 내려갑니다. 왜냐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라 그냥 공부의 재미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도 재미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독서를 추천드리는 게, 독서는 크게 시험을 보질 않아요. 근데 읽으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어휘력은 당연히 늘고, 여러 가지 문장을 말하는 능력, 다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2개 이하인 아이들은 일단 독서를 좀 기본적으로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개에서 6개 정도 해당하는 아이들은 일단 부모님의 눈높이를 약간 낮추셔서 좀 아이와 함께 좀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성적표에 잘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가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평가 기준이 보통 매우 잘함 밑에가 잘함일 거예요. 그럼 매우 잘함이 있고 잘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매우 잘함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개에서 6개인 친구들은 아까 2개 이하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일단 스마트폰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꼭 주셔야 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공부하는 습관을 꼭 주시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제 2개 이하인 아이들은 책을 무작정 일단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3개에서 6개인 친구들은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다양한 독후 활동까지 이어지는 게 이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7개 이상인 아이들은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의 학습 스트레스를 들여다봐 주셔야 돼요. 아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잘하고 있어의 격려는 좋지만 더 잘해야 돼 라는 부담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있어요. 근데 뭐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피라미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기를 항상 바라고 아이에게 학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어떻게든 피라미드에 올라가려고요. 근데 올라가지만 피라미드는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갔을 때 아이의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걸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너 숙제했어? 오늘 가정통신문 뭐야? 라고 말을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즉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신 다음에 학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즉 7개 이상인 아이들은, 왜냐면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보통 2학년, 3학년 되면 많이 써요. 뭐 1학년도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또 확고한 교육관에 의해서 이제 제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4학년 정도만 되면 교실에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우리 아이만 없고, 뭐 아이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그런 앱을 활용한 채팅을 계속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만 안 사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안 사줄 수는 없어요. 물론 처음에 계속 안 사주지만, 안 사주면 사실 교우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빌 게이츠나 이런 페이스북 창시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쓰게 해요. 즉 전자기기 자체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자기계가 아이의 두뇌 발달을 막는다는 걸 그 두 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기기는 특히 좀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공교육상에서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늦게 접근하시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접근을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 정해진 시간만 쓰거나 아니면 게임을 했을 때 그런 영향,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스마트폰은 이게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돼요. 왜냐면 또 스마트폰, 요즘에 뭐 범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스마트폰 감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학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잡고 있어요. 왜냐면 그 순간 대화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아이들 그 대화를 못 따라가면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건 좋지만 그 스마트폰을 조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집에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스마트폰은 일단 집에 오면 정해진 시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관함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관함에 넣어주실 때 사실 급한 연락에서 부모님들도 보관함에 같이 넣으셔야 되는데 사실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급한 연락은 보통 전화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벨소리로 해두시고 보관을 해두시고 하루에 사용시간 1시간이나 2시간 쭉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아마 그래도 아이가 조금 더 스마트폰을 늦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스마트폰을 아이가 정말 사고 싶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마트폰이 정말 왜 필요한가, 아이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부모님도 생각을 이야기하고 최종 결론을 다 같이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일종의 뭐 스마트폰 회의록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회의록을 쓰면 이제 어쨌든 회의를 하면 사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회의를 하고 사주신 다음에 이제 그때는
왜냐면 회의를 하면 아이가 뭐 어떻게 사용하겠다, 앞으로 뭐 조금만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가족 게시판, 독서 게시판 같은데 정확히 게시를 하셔서 함께 보시고요. 또 독서 게시판, 독서 활동하면 뭐 스마트폰 시간이 뭐 10분씩 적립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외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교육학에서 외적 보상은 안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 공부하면 사탕 줄게, 공부하면 놀게 해줄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없이 공부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너무 외적인 게 너무 크진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었을 때 사탕을 주는 건 좋지만 학교 시험을 100점 맞았을 때 뭔가를 주는 건 아이가 그 공부를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아까 책 보는 것도 똑같지만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좀 절망감이 심해져요. 왜냐면 100점을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한 개를 틀려요. 그때 그 좌절감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점수적인 측면보다는 그래도 하루에 정해진 양을 했을 때, 뭐 문제집을 풀었는데 10개 중에 8개 이상 맞기가 아니라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풀기, 그리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기, 뭐 이 정도까지 과제를 내주시면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조금 조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조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과 제가 또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친절히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